서울 강남의 화려한 야경 속에서 태영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천재도 아니었어요. 그저 힘겹게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작은 원룸에 몸을 뉘이며 다음날 출근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다만 최근 들어 심해진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이 그의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쏟아지는 가을비가 서울을 적시고 있었어요.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인 가운데 직장인들은 모두 우산을 펼치고 황급히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태영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건물을 나섰고 급한 마음에 뛰어가다가 그만 물웅덩이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종아리와 팔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보다도 기습적인 비에 옷이 흠뻑 젖어버려 더 난처했어요.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서려는데 벤치 아래쪽에서 번쩍이는 금속 광채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쓰레기일까 싶어 가볍게 걷어내려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이 보였어요. 누군가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처럼 보여서 잃어버린 주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태영은 순간적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주변에는 마구 달아나는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저마다 급한 일이 있는지 혹은 우산 속으로 몸을 파묻고 빗속을 피해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지갑 주인이 있나 하고 두리번거렸지만 사람들은 곧 흩어져 버렸고 아무도 자신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태영은 지갑을 살짝 열어 신분증을 확인할까 했는데 놀랍게도 신분증이 전혀 들어있지 않더군요. 그 대신 빳빳한 현금 50만 원과 금색 카드 몇 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비바람을 피하려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가 난간에 기대선 태영은 혹시나 지갑 안에 연락처나 명함이라도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어요. 사진 속에 환히 웃는 젊은 남자는 다름 아닌 태영의 아버지였거든요. 중학생 때 집을 나가버린 뒤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던 바로 그 아버지였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맞는데. 아버지의 낯익은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남아있어 충격이 밀려왔어요. 태영은 순간 저 사진이 왜 이 지갑 안에 들어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잃어버린 지갑의 주인이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니 머릿속이 한순간에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이 비바람 속에서 길을 잃은 지갑 주인을 계속 기다릴 수도 없었고 경찰서에 갖다 주자니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오로지 이 지갑이 15년 넘게 연락이 없던 아버지를 찾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만들었어요.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해 혼잡한 인파 속으로 밀려 들어가며 태영은 결국 그 지갑을 집으로 가져오기로 결심했어요. 혹시나 경찰에 맡기면 중요한 사진이라도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이건 내게 주어진 작은 기회일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었다고나 할까요? 낡은 외투에서 빗물을 털어내며 버스 좌석에 앉은 그는 창밖을 보았어요. 비가 도시를 희미하게 가리고 가로등 불빛이 번져 흐릿한 풍경으로 바뀌더군요. 그 흐릿한 야경 속에서 태영의 마음 역시 혼돈에 빠져들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 사진에 들어있을까? 이게 정말 우연인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 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남겨진 상처만은 분명하게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거기에 어머니의 병원비 부담까지 겹쳐 자신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해졌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이어질 수 있는 이 지갑이 그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묘한 기대감을 자아냈어요. 태영의 아버지 김민혁은 15년 전 갑작스럽게 집을 나갔어요.
태영이 중학생으로 한창 민감한 시기였을 때라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됐고 어느 날 새벽녘에 모든 걸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졌다고 해요. 그 이후 태영의 어머니는 홀로 가게를 이끌며 아들을 키워냈고 태영은 아버지 없이 사춘기를 겪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 얼마 안 된 무렵 채권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그들은 집 안을 뒤지며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캐물었고 결국 당황스러운 순간이 반복되던 끝에 어머니와 태영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그 시절의 기억은 태영에게 너무나 쓰라린 과거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조건 회피하려 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희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이였기에 순수하게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자리는 점차 희미해졌고 그에 대한 기대도 사라져버렸어요. 태영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숨가쁜 일상에 매몰되었고 어머니는 암투병으로 병원을 오가며 고생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태영이 우연히 주운 지갑 속 사진에는 과거 전혀 알지 못하던 아버지의 활기찬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 옆에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남성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뒤에는 낡은 펜으로 민혁과 세연 회장 1995년 첫 계약 성공 기념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더군요. 회장이라니, 뭐지? 태영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어요. 아버지가 평소에 대단한 인맥을 자랑한 적도 없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 집안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 아버지는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고 옆에 남자는 재벌이나 대기업 오너 같은 아우라를 풍겼어요. 태영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이 지갑을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으로 경찰에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건 분명 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 같았거든요. 그날 밤 태영은 비가 흥건히 젖은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와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일단 가죽부터가 꽤 고급스러웠는데 안을 다시 살펴보니 신분증은 전혀 없었고 현금 50만 원, 금색 카드 몇 장, 그리고 구석에 끼워져 있던 낯선 명함이 눈에 띄었어요. 명함에는 세연그룹 회장 장세현이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세연그룹, 어디서 들어봤더라? 태영은 순간 머리를 굴려봤는데 뉴스에서 자주 들리던 대기업 재벌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세연그룹이었어요. 국내 10대 재벌에 꼽힐 만큼 큰 기업이라던데 설마 그 회장의 지갑일 수도 있나 싶어 살짝 소름이 돋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이 회장님 명함에 적힌 장세현과 일치할 것만 같았어요. 세월의 흐름이 남긴 주름이 있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사진 속 남자와 겹쳐 보였거든요. 태영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지나가는 걸 느끼며 의문이 생겼어요. 아버지와 재벌 회장이 어떻게 얽힌 거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다는 게 전부가 아니었나? 어머니가 늘 이야기해주던 아버지는 사업이 잘 안 돼서라는 설명과는 달리 이 사진 속 두 사람은 분명 성공적인 순간을 기념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게다가 첫 계약 성공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는 건 아버지가 이미 그 당시에는 꽤 성과 있는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게 밤은 깊었지만 태영의 머릿속은 온갖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혼자 추측만 하기엔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적어도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 지갑의 진짜 주인은 분명 장세현 회장 혹은 아버지와 밀접하게 연결된 누군가다. 그리고 내가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다시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태영은 고민 끝에 세연그룹 본사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차피 그냥 회사 측에 지갑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회장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적어도 그 측근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나 아버지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 될 테니. 이런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세연그룹 본사는 강남 중심부의 비싼 땅 위에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으로 아침 햇살을 받아 유리창이 반사광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웅장한 로비에 들어서자 깔끔한 복장의 경비원과 안내데스크 직원들이 먼저 시선을 던지더군요. 태영이 검소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곳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는 꽤나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장세현 회장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지갑을 주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들도 장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니 말도 안 된다는 눈초리로 태영을 쳐다봤지만 태영이 실제로 그 지갑을 보여주자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지갑 안 현금이며 카드를 확인하더니 이건 그냥 노숙자가 습득한 물건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물건이라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 정장 차림의 비서가 급히 내려와 태영을 맞이했어요. 회장님께서 지갑이 돌아왔다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러자 태영의 심장은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렇게 쉽게 회장님을 만나게 되다니. 어떻게 해야 하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63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태영은 지갑을 돌려준 뒤에 과연 어떻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그냥 바로 아버지를 아느냐고 물으면 되나? 아니면 우선 이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사이에 어느새 도착해버렸어요. 고급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들어간 끝에 마주한 커다란 문이 열리고 넓은 창문 너머로 강남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창가에 서 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서서히 몸을 돌려 태영을 바라보았어요. 분명 사진 속 노신사와 같은 인물이었지만 세월의 흐름으로 주름이 늘고 머리칼이 휘어졌더군요. 그러나 여전히 예리한 눈빛이 남아있는 것이 딱 대기업 총수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신사는 태영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혁이 저는 민혁이 아니라 김태영입니다. 제 아버지가 김민혁이고요. 태영이 그렇게 정정하자 노신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곧 의자에 허둥지둥 앉아 비서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며 손짓했고 방 안에는 태영과 노신사 단둘만 남게 되었어요. 민혁에게 아들이 있었나? 그 노신사가 고개를 떨구며 낮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태영에게 조용히 손짓하며 다가오라고 하더군요. 이런 분위기는 태영도 예상을 못했기에 더욱 긴장감이 치솟았어요. 어쩌면 이 사람이 아버지의 흔적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아버지에 대해 무언가 죄책감이라도 있는 걸까? 태영은 가지고 온 지갑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어제 우연히 주웠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제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노신사는 지갑을 넘겨받아 괜히 손가락으로 매만지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 지갑은 내가 30년 전에 너의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거야. 그가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구나. 그 말에 태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회장 자신의 지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버지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충격이 컸어요. 그러면 이 지갑이 회장실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고 최근까지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태영은 목이 바짝 말랐어요. 제 아버지를 아시는 게 맞군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15년 전 집을 나가시고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태영의 질문에 당장 대답하지 않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 사이 태영은 주변을 재차 둘러봤어요. 커다란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고급 자재로 마감된 사무실 벽면에는 해외 유명 작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화려한 배경에 가려진 채 회장은 묵직한 표정을 띤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한 권 꺼내 조심스레 넘기기 시작했어요. 앨범 속 사진들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회장님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부터 어느 사무실 같은 장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사진까지 다양한 장면이 들어 있었어요. 종종 회장이 사진에 손가락을 대며 그 시절을 회상하는 듯 했어요. 나와 너의 아버지는 대학 동기였어. 흔히 말하는 중마고우 같은 사이였고, 취업을 고민하던 시절에 함께 사업 구상을 시작했지. 그게 지금의 세현그룹의 뿌리야. 그런데 15년 전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한숨이 길게 뱉어졌어요. 그가 얘기하는 위기라는 단어엔 무척 복합적인 감정이 얽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시 정부 차원의 기업 비리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같은 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매우 심해졌어. 내부적으로도 안 좋은 일이 꽤 있어서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지. 그리고 누군가 대표 책임자가 되어 모든 혐의를 뒤집어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 그 시점에서 너의 아버지 민혁이가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떠안았단다. 태영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죄를 뒤집어 썼다니 그런 희생이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회장은 손가락으로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너무나 쓰라린 표정으로 고백을 이어갔어요. 민혁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대신 회사는 살려야 한다고 했어. 나를 포함해 다른 간부들을 보호하려고 말이지. 그때 나는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 아니, 사실 말리지 않았지. 그게 지금까지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야.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본 태영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회사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쓰고 희생자 역할을 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 아버지는 무죄로 풀려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시 회사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15년 동안 왜 가족에게도 연락을 안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태영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지금껏 아버지가 단순히 사업 실패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튀어나오니 혼란스러웠어요. 민혁이는 회사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내게 모든 지분을 넘기고 사라졌어. 더 이상 거짓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만 남긴 채 내가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총적을 감췄단다. 그 후로 나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몇 번 찾아보려 애썼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잔잔한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태영은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과 달라서 갈피를 잡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가족은 그 뒤로 빚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혼자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회장님은 무얼 하셨던 거야? 울분이 치솟으려는 걸 애써 삼켰어요. 일단은 아버지의 행방이 가장 궁금했고 회장이 말한 희생의 진상이 진짜인지도 알아보고 싶었으니까요. 태영은 지갑에 꽂혀 있던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회장에게 보여주며 물었어요. 그럼 이건 회장님이랑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같은데 뒷면에 1995년 첫 계약 성공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큰 기업을 공동으로 창업한 핵심 인물이었나요? 그래, 처음엔 작은 사무실 하나 빌려놓고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이었지. 다른 사람들은
저런 촌놈들이 무슨 대기업을 하겠냐고 비웃었지만 우린 기어코 이뤄냈어. 그런데 난 민혁이 희생 덕분에 혼자 살아남은 셈이 되었고, 민혁이는 그 모든 빚을 버리고 떠나야 했어. 회장이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내는 동안 태영은 온몸이 굳어드는 느낌이었어요. 어느새 머릿속에는 아버지를 찾아서 이 굴레를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과거의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다는 생각에 억울함과 함께 회장에 대한 원망도 조금씩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와서라도 아버지를 찾고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면 다행일 수도 있겠지.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다면 어머니가 아프시기도 하고 가족이 다시 만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태영의 손을 살짝 잡으며 힘겨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를 찾아야 해. 그것만이 내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길일 거야. 그리고 만약 민혁이가 너에게 뭔가 남긴 단서가 있다면 함께 찾아 나서보자. 나도 전력을 다해 도울게.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적어도 눈앞에 놓인 목적은 분명해졌어요. 잃어버린 지갑이 말없이 전해준 신호를 따라서 이제 진짜 아버지의 행적을 추적해야만 했어요. 거대한 회장실의 문이 조용히 닫히고 태영과 장세현 회장은 깊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회사 임원들이나 비서들은 감히 문을 두드릴 수 없을 만큼 그 안에는 묘한 긴장과 결단이 흐르고 있었어요. 회장은 아버지 김민혁이 세연그룹 창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떻게 스스로 희생양이 되었는지 보다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민혁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름이 지워졌지만 실제로 세현그룹의 기반을 마련한 장본인이었어. 당시 나는 집안 배경이 조금 있었고 인맥도 넓긴 했지만 민혁이처럼 현장을 뛰며 발로 뛰는 실무형 인재가 없었다면 회사가 이렇게 커지긴 힘들었을 거야. 회장은 아버지 김민혁을 친구가 아닌 동반자로서 존경했었다며 앨범 속 여러 사진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요. 태영은 사진마다 자세히 눈길을 주었는데 거기엔 생각보다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예컨대 해외 박람회에 참가해 부스를 설치하는 모습, 첫 사무실에서 허름하게 축하 파티를 벌이던 장면 등이 차례로 이어졌는데 모두 아버지가 중심에 서서 즐겁게 웃고 있더군요. 공식 기록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게 무슨 의미죠? 태영이 조심스레 물어보자 회장은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당시 민혁이가 모든 비리를 자기 혼자 저지른 것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그 사람은 창업과 무관하다고 한낱 직원이었다고 정리해버렸어. 주가나 신뢰 문제도 걸려 있었거든. 그래서 내부 문서와 기록에서조차 민혁이 관련 서류를 삭제하거나 수정했지. 듣는 태영의 입장에선 아버지가 스스로를 범죄자로 몰아넣음으로써 가족까지 망가뜨린 건 아닌가 하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궁금해졌어요. 정말 단순히 회사와 친구를 살리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뭔가 협박이나 강제적 요소가 작용한 것인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때 태영이 다시금 지갑을 뒤적이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내측 포켓을 만져보고 있었는데 손끝에 작은 종이 조각이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잡아당겨보니 구겨진 메모 같은 것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방수 처리가 된 조그마한 종이었어요. 마지막 기회.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김민혁.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잉크가 살짝 번져 있긴 했지만 글자의 형태가 완전히 망가질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 같은데요?
마지막 기회라니 아버지가 대체 뭘 시도하고 계신 걸까요? 태영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물어봤고 회장은 그 글을 보는 순간 얼굴빛이 확 바뀌었어요. 마치 15년 전 그 사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그의 손이 떨리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한참 침묵하던 회장은 책상 위에 이마를 대고 깊이 엎드린 채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어요. 뭐라고 작게 중얼거리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어요. 민혁이가 맞아. 내가 그를 배신했어. 그리고 그때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15년 전 그 비리는 사실 내가 저지른 일이었는데 민혁이가 모든 걸 떠안은 거야. 태영은 몸을 일으켜 세우듯 크게 놀라 의자에서 살짝 일어날 뻔했어요. 뭐라고? 결국 아버지가 뒤집어 쓴 죄가 이 사람의 잘못이었다는 뜻인가? 혼란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 사실을 지금껏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제 아버지는 회장님 잘못 때문에 희생된 거네요. 태영의 말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어머니가 15년이나 고생했는데 그 근본 원인이 전부 이 회장의 비리 때문이라니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었어요. 그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고 뺨이 화끈거릴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어요. 민혁이가 자청해서 그랬다고 해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나는 말렸어야 했어. 아니, 더 정확히는 민혁이가 떠안지 않도록 내가 나서서 막았어야 맞아. 그런데 그때 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해 민혁이의 희생을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어. 회장은 한탄 섞인 고백을 계속 이어갔는데 태영에게 그 모든 말이 곧 빗으로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생겼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다시 만나 사죄라도 받고 싶다. 그리고 가족의 아픔을 끝내야 한다. 이런 의지가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걸 고백하시죠. 저희 가족이 받았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태영은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지만 회장은 차분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말이 맞다. 진실을 말하는데 늦은 때란 없으니까. 하지만 전에 민혁이를 직접 만나 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해. 그가 원한다면 어느 방식이든 진실을 공개하겠다. 그 말을 듣자 태영도 다시금 긴장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라는 메시지를 남겼는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정말 세상을 향해 폭로를 해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회장에게 홀로 고백을 강요하는 건지. 중요한 건 어쨌든 아버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어요. 그럼 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남긴 다른 단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회장 역시 동의하듯 애절한 표정으로 태영을 바라봤어요. 그래. 나도 이젠 민혁이를 찾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싶다. 15년 동안 사설 탐정까지 붙여봤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어. 그런데 이번 지갑 사건을 보면 민혁이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일 수도 있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고 아버지를 찾는 일, 그리고 지난 15년간 묻혀있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함께 하기로요. 회장은 어쩌면 이게 자신의 마지막 속죄 기회라 여기는 듯했고, 태영은 가족의 아픔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행방을 찾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긴 했어요. 장세현 회장은 그간 여러 경로로 아버지를 수소문해 보았다고 했지만 수년 동안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댔어요. 태영은 잠시 고민하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을 때가 중학생 때인데 떠나기 전날인가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남산타워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언젠가 이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회장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남산타워라. 바로 다음 날 아버지가 사라졌다면 혹시 남산타워가 무언가 상징적이거나 실제로 단서를 숨겨둔 곳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곧바로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전망대에 오르니 서울 저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군요. 연인들이 자물쇠를 채워놓은 공간, 가족 단위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북적였는데 태영은 쉴 틈도 없이 동쪽 난간을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분명 여기 동쪽 난간에서 저 아래쪽을 가리키며 비밀의 장소라고 했는데 난간 아래쪽 금속판이나 철골 구조 사이를 살피기 시작하던 태영은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뚜렷해지며 자신이 손을 뻗었던 위치가 떠올랐어요. 여기쯤이었나?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어떤 얇은 금속판이 불안하게 붙어 있었어요. 너무 힘주어 뜯어낼까봐 조심스러웠지만 판때기를 살짝 들춰보자 작게 감춰진 공간이 보였어요. 안에서 나온 건 작은 방수 케이스 하나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열쇠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는데 종이에는 강원도의 어느 산골 마을로 보이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회장의 표정이 번쩍 바뀌었어요. 민혁이가 늘 그 고향 얘기를 많이 했었어. 은퇴하면 그곳에 내려가 평온히 살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지. 설마 정말로 그곳에 숨어 있었던 걸까? 태영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완전히 소식을 끊은 채 살았다면 아마도 가장 익숙한 고향에서 은둔하듯 지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회장의 고급 승용차에 올라 강원도로 출발하기로 했어요. 가는 길에 태영은 어머니에게 간단히 전화를 걸어 오늘 좀 늦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미약한 안도감이 비치는 듯 했어요. 태영이 아버지를 찾을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말하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원망과 기대가 교차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한창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회장은 차창 밖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둘이 함께 꿈꾸던 미래를 하나둘 꺼내 놓았어요. 우리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했어. 기업이 커지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었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건가요? 사업이 커지면 이상과 현실이 충돌하는 일이 많아. 결국 나는 돈과 권력에 물들어 버렸고 민혁이가 떠난 뒤로 그 꿈을 다시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지. 어쩌면 그가 스스로 떠난 건 그런 이상이 무너져가는 걸 차마 견딜 수 없어서였을지도 몰라. 그 얘기를 들으니 태영은 아버지가 단순히 희생된 피해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더 높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회사나 세상과 등지기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들었어요. 복잡한 심경에 잠긴 채 차창 밖을 내다보니 어느덧 서울의 빽빽한 도심이 사라지고 구불구불한 산길이 펼쳐지더군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강원도의 풍광이 눈에 들어오자 어딘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도 들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이곳으로 떠난 뒤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다닐 엄두를 못 냈어요. 연락도 안 되고 빚에 시달리는 생활에 치여서 혹시 이 여행이 헛걸음이 된다 해도 전 이제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태영이 결연한 의지를 비치자 회장은 그 마음 잘 안다고 작게 웃으며 운전대를 부드럽게 돌렸어요. 그리고 나직한 음성으로 덧붙였어요. 너희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그에게 사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의 가족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풍경도 어스름 속으로 잠겨들었어요. 산속의 길은 점점 외지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보이는 지역으로 접어들었어요. 차창 밖을 스치는 가을 저녁 공기가 한층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태영은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는 듯 했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혹시 없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교차했거든요. 그렇게 달리고 달려 주소로 찍힌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무렵 이정표도 잘 보이지 않는 산골 마을의 초입이 나타났어요. 일행은 도로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을 발견했고 그곳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기묘한 감정에 휩싸인 채 태영은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설마 저곳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건가? 두 사람은 조심스레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어요. 해가 거의 지고 어둑해진 마을에 바람이 한 점 불어오며 낙엽을 휘날렸고 잔잔한 계곡 물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어요. 태영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면서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황을 상상했어요. 이 집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해야 하지?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삐걱 열리더니 하얀 머리에 수염이 희끗희끗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태영을 보며 놀란 듯 멈춰 섰어요. 서로가 말없이 상대를 확인하는 순간 태영은 저 눈빛, 절대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눈빛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그 남자는 입을 떼지도 못한 채 태영을 가만히 보더니 이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그 말 한마디에 남자는 어깨를 떨며 태영을 끌어안았어요. 밖에서 지켜보던 장 회장은 묵묵히 뒤에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15년의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흔들렸어요. 막상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곳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옛 가옥이었어요. 한옥 마루에 옹기종기 놓인 소박한 가구들, 화로에 걸려있는 주전자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왠지 따뜻함을 자아냈어요. 아버지 김민혁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들어와 앉아. 차 한 잔을 건네주면서요. 시큰거리는 마음에 태영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장 회장이 따라 들어오자 아버지는 살짝 굳어진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이네, 세연아.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여전히 경계 섞인 눈빛을 띄었어요. 장 회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민혁아, 잘 지냈니? 정말 오랜만이야. 그 둘은 순식간에 15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보였어요. 태영은 그 사이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아버지가 직접 상황을 설명해 주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김민혁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장세현 회장의 잘못을 자신이 떠안게 되었고 왜 가족에게까지 돌아오지 못했는지 또 왜 끝내 잠적하며 본인만의 길을 택했는지. 방 한구석에서 부딪히는 찻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세 사람의 대화는 숨죽이며 이어졌어요. 세연이의 힘이 너무 커졌어. 내가 모든 죄를 뒤집었을 당시 회사는 막대한 권력과 자본을 쥐게 됐지. 만약 내가 실제 진실을 폭로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회사는 무너졌을 거야. 그리고 세연이가 나를 협박하더군. 만약 내가 입을 열면 너희 가족에게 해가 갈 수 있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태영은 분노가 치솟는 동시에 가슴 한편이 시렸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가족을 버렸던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했다는 뜻인가? 옆에 있던 장 회장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더욱 참담한 얼굴이 되었어요. 그가 그때 얼마나 권력을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는지 새삼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연한 태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연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내 아들이 우연히 지갑을 찾게 될 줄은 몰랐지만 결국 너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이것도 인연이긴 하다. 그 순간 태영은 알았어요. 이곳에 감춰져 있던 열쇠나 주소 또한 어쩌면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남긴 가족에게로 향하는 길이었을 거라 짐작했어요. 서로 애써 모른 척했던 비극의 장막이 이제 조금씩 걷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이어갔어요. 장 회장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한 듯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 너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내 죄를 세상에 알리겠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우리 가족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는 거야. 부디 너도 진정으로 회사를 바르게 이끌어 가길 바란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태영은 어느새 밖에 어둠이 짙게 내린 걸 깨닫고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시 보면 정말 기쁨으로 병을 극복하실 수도 있겠지. 작은 희망이 싹 텄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세요. 곧 같이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태영의 말에 아버지는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찬 기운을 실어왔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따뜻함이 감돌았어요. 잃어버린 시간이 비록 길었어도 가족이 다시 만나 서로의 손을 맞잡는 장면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솟아났어요. 한옥 마루 위에서 마주 앉은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대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살을 내는 가을바람이 조금씩 스며들었지만 방 안에는 미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마치 오래된 가족사진 속으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들었달까요? 한쪽에서는 장작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고 작은 등잔불이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게 왠지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장세현은 여러 번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민혁아, 너를 다시 보게 될 줄은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 15년 전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면, 아니, 떠나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달라졌을까? 그 목소리에는 괴로움과 후회가 깊이 서려 있었어요. 김민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탓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너도 나도 그리고 태영이 엄마도 너무 오래 고통 속에 머물러 있었지. 하지만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 너가 그런 결심을 했다면 나도 숨지 않고 함께 맞설 생각이야. 태영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묵직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자신도 그 책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단순히 집을 나간 실패자가 아니었고 장세현 역시 냉혹한 재벌 회장 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을 지닌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 그럼 내일부터 바로 서울로 돌아가시겠어요? 어머니가 계신 병원도 가봐야 하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장 회장님의 뜻에 답해 주셔야 하잖아요. 태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김민혁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그 전에 이 집을 마무리해야 해. 내가 15년간 살아온 공간이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이사 정리는 내일 새벽이면 끝날 거야. 그 말에 태영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그러자 장세현도 나도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하겠어. 라고 하긴 했지만 왠지 이 한옥집에서는 어색한 손님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김민혁은 태영에게 마루 밑 수납장에 넣어둔 서류 뭉치를 하나 꺼내 달라고 했어요. 여러 해가 지나 낡아 보이는 서류 봉투였는데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조그마한 메모지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이건 너가 중학생 때까지 모아둔 생활 기록부랑 너가 쓴 일기장 복사본 같은 거야. 그동안 직접 찾아볼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계속 수소문해서 모았어. 너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싶어서. 아버지의 말에 태영은 울컥했어요. 자신이 몰랐던 곳에서 아버지가 계속 자신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민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아쉬워하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 시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영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시큰거렸어요. 그렇게 부자가 밤새 마루와 창고를 오가며 짐을 정리했고 장세현은 부자가 풀어내는 추억담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아침이 밝아올 즈음 세 사람은 간단히 씻고 나서 오래된 한옥의 짐가방 몇 개만 남겨둔 뒤 차에 올랐어요. 김민혁은 뒤돌아 한옥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동안 이곳에서 숨어 살았지만 그래도 평온함만은 얻었지. 돌아갈 날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을 너무 많이 떼지는 말자.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자. 서울로 돌아가자. 장세현은 운전석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 서울까지 이번에도 직접 핸들을 잡고 싶다고 했거든요. 한옥집 앞 마당에서 출발해 산길을 내려오는데 차창 밖 풍경이 어느새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태영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서울이라는 거대한 현실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참을 달려 어느 휴게소에 도착했을 무렵 김민혁이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더니 주차장 벤치에 홀로 앉아 있더군요. 태영은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김민혁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 그냥 이대로 서울로 가면 정말 15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게 바뀌었을 텐데 내가 너무 뒤늦게 나타난 건 아닐까? 그 눈빛엔 어딘지 모르게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태영은 살짝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늦었다고 생각해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저도 앞으로 같이 있고 싶고요. 그 말에 김민혁은 담담하게 웃음을 보였어요. 그래, 너가 있기에 용기가 생긴다. 같이 가보자. 차에 돌아온 뒤 장세현은 둘에게 작게 미소를 건네며 시동을 걸었어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나 했는데 나는 어서 서울에 가서 민혁이와 내 어머니가 다시 만나길 바라고 있어. 아마 병상에 계신 부인이 가장 필요한 건 민혁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재회, 그리고 용서. 결국 세 사람은 늦은 오후 무렵 서울 시내에 도착했어요. 초고층 빌딩과 빛나는 간판들, 바삐 오가는 행인들까지 강원도의 한적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김민혁은 오랜만에 보는 서울 풍경이 참 낯설다며 차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침내 병원 근처 도로에 이르러선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내가 그 병실로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난 아직도 내 얼굴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말에 태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괜찮다며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당황하시겠지만 결국 가장 기다린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만나주세요. 병원 복도는 유독 쾌쾌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고 중간중간 휠체어나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쳤어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어가면서 김민혁은 점점 더 표정이 굳어졌어요. 문손잡이를 잡기 전에는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태영이 안심시켜주자 김민혁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침대 위에는 어머니가 베개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실에 들어서는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본 순간 그녀의 눈빛은 순간 멈춰버린 듯 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리번거렸고 김민혁의 얼굴을 몇 초간 바라보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혁 씨, 정말이야? 설마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어갔어요. 김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살포시 잡았어요. 이렇게 많이 늦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민혁이 눈시울을 붉히며 자책하듯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그 손을 꼭 쥐고는 숨죽인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영은 그 모습을 보니 지난 15년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됐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 울고 난 뒤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작게 웃음을 지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다 잊을래요. 당신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태영이도 참 잘 버텨줬고. 김민혁은 무어라 대답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눈엔 분노나 원망보다는 안도와 따뜻함이 서려 있는 듯 했어요. 당신이 다시 나타나 줄 정말 몰랐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반가워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이제 함께 이 고비를 넘겨보자고 말했어요. 김민혁은 괜찮다고 했지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얼굴이 모든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태영은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가족이란 시간과 상처를 뛰어넘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달까요? 며칠 뒤 장세현은 큰 결심을 했어요. 과거 세연그룹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김민혁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룹 홍보실과 법무팀이 만류했지만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해.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책임지고 민혁이 이름을 되찾아주는 건 내게 남은 마지막 의무야. 그렇게 세연그룹 본사 빌딩 1층 대강당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준비됐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큰 이슈였기에 국내외 언론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이 김민혁은 조용히 병원과 호텔을 오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태영은 잠시 휴가를 내서 아버지를 도왔고 장세현에게서 날아오는 수많은 메시지나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어요. 민혁이 함께 기자회견장에 서주면 좋겠다는 회장의 부탁이 계속되었지만 김민혁은 고민 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까지 나서면 괜한 소란이 더 커질 것 같다. 나는 이미 회사를 떠났고 돌아갈 마음도 없어. 내 이름이 필요하면 빌려주겠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진 않아. 그 말에 태영은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지내왔던 이유를 생각하면 다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쉬울 리가 없었으니까요. 결정적 날이 찾아왔어요. 장세현은 매끄러운 정장을 입고 초조한 기색으로 본사 빌딩 대강당에 들어섰어요. 플래시 세례가 강단을 비출 때마다 그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15년 전 저희 그룹 내부에서 벌어졌던 비리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첫 마디부터 사람들은 술렁였어요. 어떤 기자들은 이미 그룹의 위법 행위들을 조사해온 흔적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과연 재벌 회장이 어디까지 인정할지 관심을 기울였어요. 장세현은 자신이 했던 실수와 그 대가를 어떻게 김민혁이 대신 감당했는지, 그리고 김민혁이 사실상 회사 창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백했어요.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쓴 희생자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김민혁 씨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기자들은 앞다퉈 질문을 퍼붓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럼 회장님께서는 법적 책임을 지실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민혁이라는 분은 현재 어디에 계시며 회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주들은 이 폭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세연그룹은 경영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닌가요? 장세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회사의 운명은 내가 아니라 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주주들,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을 다할 겁니다. 그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와 문서를 공개했고 과거 내부 문건에 삭제된 김민혁의 이름을 원상 복구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같은 시각 김민혁은 병실에서 TV 생중계를 지켜보다가 리모컨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보름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연그룹 내부에서는 뒤늦게 폭로된 스캔들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주가가 출렁이는가 하면 법무팀이 다급하게 대책회의를 열고 일부 임원들은 장세현 회장이 모든 걸 뒤엎고 있다며 분개했어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 기회에 투명하게 쇄신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사회적인 파장은 컸지만 의외로 대중 여론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진심 어린 반성에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벌이 스스로 잘못을 고백한 건 처음 본다. 이런 반응이 제법 나왔거든요. 김민혁은 그저 멀찍이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병원에선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 준 것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의사도 언급했거든요. 태영은 직장에 복귀하느라 바빠졌지만 퇴근 후에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머니 곁에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반겼어요. 우리 아들이 와줬네. 어느 날 저녁 태영은 병실 로비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살 생각이세요? 장 회장님 말대로 회사에 복귀할 건가요? 김민혁은 길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그 시스템 안에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이번에 장세현이 진실을 밝힌 것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해.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태영이 고개를 갸웃하자 김민혁은 잔잔히 웃었어요. 예전에 내가 장세현과 꿈꾸던 장학재단을 기억하니 나는 그걸 혼자서라도 해보고 싶다. 과거에는 그럴 기회를 잃었지만 이제 무혐의도 공식적으로 밝혀질 테니 나도 제 이름으로 뭔가 시작할 수 있겠지. 그 말에 태영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저도 돕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이면 저도 적잖은 의지가 있어요. 김민혁은 흐뭇한 표정으로 태영을 바라봤어요. 너가 내 옆에서 함께 해준다면 정말 든든하겠구나. 날이 서서히 풀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는 봄이 찾아왔어요. 김민혁은 세연그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수사와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는 탓에 어딜 마음 편히 다니진 못했지만 그래도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을 가볍게 해줬어요. 태영 어머니는 병원에서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주치의는 이젠 간단한 바깥 산책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태영은 바로 아버지에게 남산타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기억나시죠? 예전에 남산타워에서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했던 약속이요. 이번에 어머니랑 같이 가면 어떨까요? 김민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지. 늦게나마 잃어보자. 어머니가 산책이 가능해지면 꼭 같이 가자. 며칠 후 세 사람은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마친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올랐어요. 나들이를 가듯 차분한 복장을 한 어머니는
어느새 기력이 제법 돌아온 듯 보였어요. 창가에 앉아 한껏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바깥 공기를 맡으니 기분이 참 좋네. 태영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벅차올랐고 김민혁도 당부했어요.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구경만 하자. 남산타워 주차장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태영과 김민혁의 팔을 번갈아 붙잡았어요. 정말 두 사람 다 곁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아. 어쩌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지. 전망대에 올라가 보니 사방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고 도심에는 분주히 움직이는 차들과 건물들이 보였어요. 봄 햇살이 살짝 뿌옇게 비치면서 하늘도 눈부시게 맑아 보였어요. 김민혁은 동쪽 난간 근처로 천천히 걸어가 거기서 잠시 멈춰 섰어요. 아버지, 여기 맞죠? 그때 저한테 분명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셨잖아요. 태영이 가리킨 방향 아래쪽에는 예전에 열쇠와 주소가 숨겨져 있던 금속판이 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더 이상 그 금속판을 임의로 벗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세 사람은 그 공간을 함께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그때 너에게 언젠가 다시 만나자라고 했었지. 그 약속 하나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나 봐. 김민혁이 눈을 가늘게 뜨며 과거를 회상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손을 살짝 흔들며 작게 웃었어요. 나도 몰랐던 사실이네. 당신이 그 정도로 많은 걸 준비해둔 줄은. 세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 숨겨진 진실, 15년간 갈라져 있던 가족의 아픔을 떠올리며 동시에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했어요. 태영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아버지가 설립하려는 교육재단에 힘을 보태고 싶었고 어머니는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면 가정의 일상을 차근차근 되찾고 싶어 했어요. 김민혁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만큼 더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당당히 세상에 맞설 준비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 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요. 아버지는 교육 재단 준비하고 어머니는 건강 완전히 회복하시고요. 저도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태영의 이 한마디에 부모는 서로를 한번 슬쩍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너랑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번에는 절대 가족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을게. 김민혁은 태영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관광객들 중 일부는 세 사람이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기도 했어요.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함께 다지고 있었거든요. 한번 부서졌던 가족이 이처럼 다시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 같았어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숨겨진 단서를 찾아 헤매는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미래가 되었어요. 장세현은 세연그룹을 투명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김민혁은 가족과 함께 교육재단을 통해 세상에 보답하고자 했어요. 태영은 자신도 불운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기에 다른 청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나란히 동쪽 난간에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5년 전과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오히려 더 큰 꿈과 사랑을 품게 되었달까요? 사람들은 흔히 우연히 인생을 바꾼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우연 속에 어쩌면 인연이 스며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갑 속 작은 사진 한 장이, 금속판에 숨겨진 열쇠와 주소 한 장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것처럼요. 난간 너머로 바람이 살짝 불어왔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과거 어딘가에서 나누지 못했던 시간을
보충이라도 하듯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멀리서 울리는 관광 안내 방송 소리가 평온하게 들렸고 도심의 회색 빌딩 숲 위로 노을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고마워, 태영아. 그리고 미안하다. 김민혁이 작게 말하자 태영은 웃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다 잊고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죠?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면서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은 채 함께 난간에 기댔어요. 그것이 15년 동안 갈라진 가족이 완전히 재회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고 과거를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모두가 체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앞길엔 또 어떤 도전과 희망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가슴속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